이제 반도체 쪽이 좀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이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급적으로는 2차 전지가 좀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한 다음에는 반등 포인트가 나왔으면 사실은 2차 전지 섹터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멘텀적인 부분이 굉장히 저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얘기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고 7월 들어서 유난히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될 경우에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어서 전기차 판매가 늘 수 있고, 여러 가지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2차 전지 관련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 이한나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 출연 감사드리고요. 네. 자,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텐데, 현재 어떤 상황에 와 있는 건지, 사실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못 갈까 했을 때 이 증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 2차 전지가 너무나 아쉽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좀 많았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와 있는 건지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22년 하반기부터 네. 23년까지 2차 전지 섹터가 대부분 증시의 주도 섹터 역할을 그렇죠. 했었죠. 단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네. 기록했던 섹터였었는데, 저희 2023년 거의 한 11월, 12월 이후로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IT, SK 하이닉스부터 시작을 해서 IT 쪽이 아무래도 이제 섹터 반등이 좀 강했다 보니까 대부분 그게 있어요. 수급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이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2022년에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다면 23년에는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 모든 모멘텀들이 좀 사라졌던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은 반도체 쪽이 워낙 좋았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수급적으로는 2차 전지가 좀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한 다음에는 반등 포인트가 나왔으면 사실은 2차 전지 섹터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멘텀적인 부분이 굉장히 저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7월 들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7월 들어서는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반등이 보여지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작년에 코스닥을 이끌었었던 이런 양극재 기업들이라든지 이제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하나 정도밖에 없기는 하지만 대부분 조금 많이 저조하게 합니다. 소재 쪽은. 그리고 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 없냐는 이제 좀 더 들어가 봐야 되지만, 일단은 전기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연초 수준으로 돌아가고 굉장히 기대감도 여느 때와 다르게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우리 2차 전지주도 갈 수 있나?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건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2차 전지 섹터는 테슬라 주가 많이 연동되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유럽, 미국 전 지역에서 점유율을 BYD와 함께 이렇게 계속 확대시키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도 이제 테슬라 주가에 조금 연동되는 측면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수주 모멘텀, 그러니까 모멘텀이 조금 약한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멘텀에서 제일 첫 번째 실적이 반등이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실적 개선 효과가 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수출 데이터 수치라든지 아니면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부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2차 전지 주가 자체는 굉장히 하락이 되어 있고 한 번 정도는 모멘텀을 받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곳이 테슬라 정도였던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일 기대를 했던 게 8월 8일 날 진행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했던 로보택시 관련된 테슬라 쪽의 이제 수저 설명이었던 건데 그 부분이 이제 10월로 지연이 됐죠. 물론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들도 있긴 하겠지만 우선 지금은 전체적인 계획으로는 10월로 지연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여전히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면은 여전히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쪽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모멘텀으로 2차전지 섹터에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튬과 니켈 가격을 이제 2차 전지 업황의 1차 확인해야 될 핵심 요소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지금 가격 흐름은 어떻습니까? 2022년에 워낙 높았습니다. 2022년에 저희 2차 전지 섹터가 왜 이렇게 이익률이 높았느냐. 이익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리튬 가격이 올라야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갑자기 이런 공식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뭐 최고치가 한 톤당 15,000불 이상을 막 넘어갔었어요. 근데 2022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분기 정도죠. 거의 한 12,000불. 그리고 대부분은 그 전에는 8,000불 정도의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000불 초반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걸 비정상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톤당 8,000불 정도까지는 하향 안정화가 되어줘야지만이 우리가 큐브로스가 나올 수 있다. 전기차 판매량도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리튬 가격은 2022년 대비해서는 거의 계속 하락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5년까지 했을 때 탄산 리튬 글로벌 생산량 자체가 계획되어 있는 이제 공급량 자체가 수요 대비 거의 2배입니다. 지금 감산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제 10,000불 초반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25년까지도 좀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화의 분위기로 이제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톤당 15,000불 갔을 때랑 지금과의 가장 큰 환경의 차이점은 뭔 거예요? 그 핵심 15,000불. 이유. 네. 톤당 15,000불까지도 갔을 때. 85,000불이었습니다. 85,000불. 너무 놀랍죠? 85,000불은 사실 그 거의 역사상 최고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85,000불 때는 정말 말 그대로 갑자기 수요가 폭등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왜 그랬을 때였냐면 2022년 8월, 그러니까 그 전부터 IRA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생산량보다 수요가 더 너무 폭발을 해서. 그렇죠. 모든 기업들이 GM을 필두로 해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려면은 계속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뭐 리튬을 만들어야 된다. 그 전까지는 최대한 끌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수요들이 겹쳐져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렇게까지 올라올 걸 몰랐었기 때문에 중국 이제 탄산 리튬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5년까지 지금 공급에 대한 플랜을 굉장히 강하게 잡아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좀 더 내려오는 걸 예상을 하시네요. 가격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래야 그리고 판매도 좀 더 수월하고. 네, 맞습니다. 이 캐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원님. 그렇죠. 캐즘. 이 캐즘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캐즘 상태가 맞는 건지 그리고 이거는 전기차 캐즘이라는 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또 해소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워낙에 좀 겉핥기식으로만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캐즘 해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선 캐즘 단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캐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요가 정체되는
인기가 정체되는 그런 그렇죠. 시기를 얼리 말하는 어댑터 거죠. 네. 분들하고 대부분 수요가 진행될 수 있는 네. 부분들은 그러니까 살 다 사람들은 진행이 사고. 되었고 네. 그 이후에 더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네. 그로스가 나올 것이냐의 정체기에 이제 네.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전기차에 흥미를 갖기 시작을 했던 건 제일 처음에는 중국 정부에서 이제 밀어붙이면서 뭐 택시나 청소차나 버스 같은 데에다가 이제 대량으로 전기차 이제 전기 배터리를 넣기 시작하면서 전기차가 한 번 이제 성장을 하는 계기가 있었고요. 그 두 번째 계기를 만든 건 테슬라였습니다. 흥미로웠던 거죠. 이제 그 안에 배터리로 전기차가 운영이 된다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저도 기억을 해요. 초창기 때 거의 아무도 테슬라를 사지 않았을 때 뭐 우리나라 이제 여의도 안에서도 하나 신기하니까 한번 사본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캐즘을 벗어날 수 있을까? 네.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차는 결국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전체적인 글로벌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를 뛰어넘을 정도로 배터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거기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정책의 정비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로 좀 필요하고요. 충전소라든지 인프라적인 부분도 여전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가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전기차는 흥미거리다.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보고 있어서 캐즘 해소의 그 모멘텀은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가져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단순히 로보택시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이제 출시될 예정인데 계속적으로 자율주행 업그레이드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계속 코업을 하면서 본인들의 이제 자체 플랫폼까지 만들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캐즘의 해소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이제 업그레이드가 그 캐즘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금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를 확 당길 수 있는 네. 뭔가 그런 게 좀 필요한데 테슬라한테 그게 좀 달려 있다. 네, 아무래도 네. 많은 부분을 좀 주도를 하고 네. 있고요. 많은 OEM사들도 지금 테슬라가 오히려 전기차 쪽에서 많이 실패를 보았기 때문에 테슬라가 가는 길을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테슬라 최근에 이제 반등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인도량이 시장 기대치를 좀 웃돌았고요. 또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제 그건 좀 미뤄진 감이 있고 중국의 관용차 목록에도 또 등재된 이런 게 있어서 중국 쪽에서의 여러 가지 전기차가 살아나는 이런 시장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주가가 막 빠졌을 때는 네. 또 중국 쪽에서 악재가. 네, 전기차를 너무 저렴하게 만들다 네. 보니까 저희가 뭐 지금 저렴하다 하면은 뭐 미국에서 보조금 받고 3만 불대 막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2만 네. 7천 불대. 근데 이제 거기는 아예 만 불대 가까이로 이제 아주 저렴한 전기차들을 많은 중국 기업들이 이제 출시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테슬라 쪽 점유율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건 BYD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체적인 뭐 생산량 기준으로 그 생산량 기준과 점유율 비중으로 자꾸 보니까 그랬던 거였는데 전체적으로는 BYD나 워낙 강하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BYD나 테슬라 쪽은 전부 다 조금 슬로해지는 이런 흐름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중국 쪽에서 흐름 여전히 이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긴 거죠. 그런 관용차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 중국 쪽에서도 이제 다시 되살아나는 정도인 거지 막 중국 내에서 점유율을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다른 중국 내 OEM사들을 제치고 막 갈 거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가장 큰 점유율은 BYD와 테슬라가 주도를 하면서 가긴 갈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이라는 곳 자체는 많은 중국 내 전기차 기업들을 끌어올려주는 정책을 많이 이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다시 테슬라가 대부분 주도를 하면서 확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고 유럽, 미국까지도 전반적으로 지금 앞서서 제가 캐즘 해소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테슬라가 가지고 오는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측면들이 결국에는 전 지역에서의 점유율을 점차 확대해가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실적도 발표되는 걸 보면 ESS 쪽이 의외로 굉장히 효자였다. 이런 네. 게 또 굉장한 호평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K 배터리 쪽도 이 신기술 장착, ESS 110조 시장 공략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건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원래 2016년만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ESS 배터리 점유율을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6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5% 미만입니다. 둘이 합쳐서.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때 불이 되게 많이 났었죠. 발화가 많이 났었는데 대표적으로 ESS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은 발화 위험을 낮춰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건 뭐 EV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전기를 저렴하게 쓰고 싶어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발화 위험이 낮아져야지만이 최종적인 디벨로퍼들이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이클 효율성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단기간 안에 이제 효율이 갑자기 급감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디벨로퍼들이 이제 코스트가 이제 증가하는 이런 요인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지면 최종적으로는 시스템 가격이 저렴해야 됩니다. 그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초창기에는 그래도 3원계 중심의 ESS를 쓰려고 했던 이유는 같은 가격이라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발전량이 많아야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수익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 높은 ESS를 이제 추구를 했었는데 계속 발화 위험 때문에 코스트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는 LFP로 많이 넘어가게 되었고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ESS 배터리만큼은 CATL과 BYD로 많이 전환하는 이런 흐름이 그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4월에 되게 달라진 측면이 있어요. 우선은 2022년 8월에 IRA가 등장을 하면서 저희 기본적인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고요. 이걸 이렇게 수치로 말씀드려 볼게요. IRA 등장 이전까지는 ITC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제 프로젝트 비용의 모든 조건을 맞췄을 때 30% 정도가 세이브가 됐었는데 네. IRA 이후에는 모든 조건을 다 맞추면 프로젝트 비용의 70%까지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야 됐는데 그게 그냥 중국 걸 많이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발화 위험이 또 생기면 위험해지니까. 근데 2023년 4분기 때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ESS를 양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3원계에 발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순행식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수주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024년 4월에 어떤 정책이 나왔냐면요. ESS 쪽 중국 관세율을 7.5%에서 2026년에 25%까지 상승을 시켰다. 네. 그럼 25%면 기존의 세액이 3.5%가 있어요. 네. 거의 29% 가까이의 가 이제 관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회가 생긴 거고 그거를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 역시도 올해 내년 적어도 내년까지는 그 이유는 또 다시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올해에서 내년까지는 ESS 쪽 특히나 이제 삼성 SDI 쪽의 ESS 쪽은 계속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는 이제 환경적인 얘기입니다. 네, 정치적인 환경도 있고요. 미국 대선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지금 높아지고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도 눈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게 2차 전지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금리 인하가 되면 좋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쪽에서는 워낙 반도체 쪽은 수급적으로 가득 차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비중이 대부분 언더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선 미국 시장을 메인으로 성장을 끌어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안에 있는 IRA 정책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효과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반기 내내 섹터 주가가 저조했던 이유도 아무래도 트럼프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고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라도 들어서게 되면은 IRA 예산에도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전당대회 시기입니다. 이때 저는 그래서 섹터 급락을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톤이 소프트해졌어요. 우선은 전당대회 시기 때 트럼프 쪽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저는 그러니까 세금감, 대기업 세금 감면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예산을 IRA 쪽에서 끌어오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어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미 5월 말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우리는 재선이 목적이지 굳이 민주당의 공격에 먹잇감이 될 만한 IRA를 전면으로 내세울 생각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반기 동안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11월에 대선 결과가 만약에 나와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하더라도 테슬라 쪽 서플라이 체인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가 과거에 생각했던 뷰보다는 조금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낮게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는 긍정적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입성을 하게 될 때 리스크도 분명히 있지만 톤은 분명히 좀 달라진 게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몇 가지 좀 짚어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분기 시총이 16조가 줄었습니다. 강점과 리스크 앞으로 좀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사실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보시면은 거의 뭐 AMPC 제외하고 나면은 적자였죠. 마이너스 4% 정도 적자였는데 가장 중요한 실적이 안 좋았다. 네. 안 좋았지만 저긴 그 안에서 내용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7월 25일 날 실적 컨퍼런스 콜이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 첫 번째로는요. 전기차 판매량하고는 상관없이 미국 내에서 지금 파나소닉 쪽이 일본 전기차 기업들한테 배터리 공급을 조금 확대하는 분위기로 가면서 파나소닉이 테슬라향으로 공급하고 있는 배터리 일부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조금 이전되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불확실성이 큰 전기차 판매량하고는 별개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큐그로스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안 좋긴 했지만 GM 쪽, 얼티엄 셀즈 쪽에서 가지고 온 AMPC를 보시면 4,400억 가까이가 됩니다. 대부분 한 3,500억에서 60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 정도 나왔다라는 소리는 가동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2, 3분기까지도 이런 얼티엄 셀즈 가동률이 올라오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년에 이제는 사이버 트럭부터 시작해서 픽업 트럭이 대거 출시가 되고 모델 Y 주니퍼 이제 자율주행이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 이제 서플라이 체인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서플라이 체인들이 좀 이제 수주 모멘텀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섹터 전반적인 반등 포인트 자체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끌어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업 하나만 더 볼까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컨센에 좀 미달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프리미엄 EV를 대상으로 대부분 배터리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전기차 판매량은 저가 차량 위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전 지역에서 좀 배터리 공급 감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ESS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ESS 쪽이 아마 올해 내년까지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요. 전체적인 실적은 좀 컨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그 안의 내용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ESS 쪽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실적이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좀 요약해 주셔서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포스코 퓨처엠 아마 양극재 기업들이 2분기 때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을 네. 거예요. 양극재 3사 중에서 LNF 정도만 좀 적자폭이 많이 감소를 할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얼티엄 셀즈 가동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M86 제품의 얼티엄 셀즈형 배터리 공급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N65 제품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했던 측면이 있고 지금까지는 비중이 그래도 N65 쪽이 높았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음극재 쪽도 천연의견 쪽 계속 좋게 가고는 있지만 인조의견 쪽이 계속적으로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이제는 기초 소재 쪽도 지금 많이 조금 내려오는 흐름으로 가고는 있지만 에너지 소재 쪽에 음극재,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M86 제품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N65 제품이 좀 내려온 측면 그리고 인조의견 비용 나가는 측면 때문에 2분기 좀 저조할 수 있다. 다만 3분기 때부터는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얼티엄 셀즈 배터리 공급이 더욱더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양극재 M86 제품하고요. 신규 제품 NCA하고 M87 제품들도 좀 이제 공급이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 이한나 연구위원 모시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